폴란드 바르샤바 도심 한복판 돌연 등장한 장면은 유럽인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가지를 가르며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검은색 장갑 괴물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들여온 K2 전차였습니다. 55톤에 달하는 거구임에도 마치 스포츠카처럼 시속 80km로 도심을 질주하며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군사 쇼케이스로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는 유럽 방해의 새로운 심장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날의 퍼레이드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가 보도 위를 달리고 시민들이 환호하는 그 이면에는 폴란드의 절박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동부 최전선 국가라는 지정학적 압박감, 독일과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러시아의 위협,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에 의존하다가 겪었던 느린 납기와 천문학적 비용, 외교적 불확실성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리스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단순히 전차가 잘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속도와 유연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하자마자 자국 3차 양산분 일부를 신속히 전환해 폴란드에 납품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유럽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도 이토록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2와 K9은 폴란드의 공백 전력을 메우는데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장비들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새로운 국방체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거리를 가득 메우며 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폴란드가 드디어 독일과 미국의 그림자를 벗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폴란드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군사적 독립선언이자 안보의 재편이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차 행진이 아니다. 이는 유럽의 권력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도화선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군사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와 손잡고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유럽의 기존 강대국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이었고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광장에 남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그들의 자부심이자 안도감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단순히 화려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긴박한 현실 속에서 폴란드는 이제 단호히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 첫 신호탄은 한국 무기들이었고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유럽 전역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히 가격과 성능을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폴란드는 미국과 독일의 국방을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미국은 방위 공약을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었고 독일은 고가의 무기를 제공하면서도 납기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변수에 따라 공급과 협력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기 속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은 천문학적이었고 도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더욱이 독일 정부의 외교적 태도는 폴란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 독일은 전면적 지원을 망설였고 이는 폴란드가 독자적 안보 노선을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뒤로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긴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 국가로 남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KPL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폴란드군에 배치될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 땅에서 조립, 생산, 유지 보수가 가능한 체계였습니다. 이는 폴란드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산자이자 군사기술의 보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포탑과 차체, 현수장치, 주포, 자동장 전장치 등 핵심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협력은 유럽 내 어떤 무기 거래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두고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들 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를 계기로 2차, 3차 계약을 추진하며 K2 전차를 사실상 자국의 표준 전차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응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가 보유한 전차의 절반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했을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백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림은 곧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이미 생산된 KGF 물량 일부를 전환해 신속히 공급했습니다.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고 납기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이 사건은 폴란드의 신뢰를 단단히 붙잡았고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유럽에 각인시켰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에는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균형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 맞는 파트너였습니다. 군사적 성능과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외교적 중립성과 실용성이 결합된 독특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치권은 이를 두고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 독립을 선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체제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매국이 아닌 기술을 공유받고 생산까지 가능한 국가. 이것이야말로 독일과 미국에 대한 불신이 낳은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곧 유럽 전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선택이 유럽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로 말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면서 보여준 진짜 속내는 단순히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럽 최전방 국가로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들을 토대로 군 전체를 재편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제16기계 화사단을 기동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 그대로 유럽의 화약고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입니다. 투스크 총리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2027년까지 유럽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평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영국 비밀정보국 SIS와 나토 사령부가 공유하는 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2027년 이전까지 자국을 완벽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산 무기 도입은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기존의 서방 무기 체계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전력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차 계약이 지연되었을 때 폴란드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3차 계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란드 방산업체 부마르 라벨디가 전차 최종 조립 라인을 구축해 KGF와 KPL 전차를 모두 현지에서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 지원이 아니라 자국에서 장기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전하는 포탑, 주포, 자동장전장치 기술은 그야말로 방산 자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보는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유럽의 군사 거점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나토 내부 권력 구도의 균형추를 바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안보의 상징적 리더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들의 무기체계는 납품 지연과 물량 부족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한국과 협력해 불과 3년 만에 지상전력을 유럽 3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최신 전차 보유량만 놓고 본다면 이미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 유럽 최강의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합니다. 과거 소련의 압력에 시달리던 약소국이 이제는 스스로 유럽의 방패가 되겠다는 선언이자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적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퍼레이드는 바로 그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정치권에는 결단을, 그리고 주변국들에게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최전방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2027년까지 자신들의 국방력을 극대화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한국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는 KEPL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략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시선은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 폴란드와 한국의 파트너십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행보는 단순히 자국의 국방 강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유럽 전역의 안보 지형을 흔드는 사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 군사력의 상징이자 리더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무기 생산 능력과 정치적 결단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추가 생산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프랑스 역시 르클레르 전차 개량 사업을 포기한 채 2030년대에나 가능할 유로 전차 공동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군사적 리더십의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단기간에 700대가 넘는 전차 전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그리고 한국산 K2를 혼합해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전차 전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K2와 KEPL 전차가 대량 배치되면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기갑 전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200여 대의 노후 전차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유럽 내에서의 권력 구도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나토 지상군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폴란드가 동부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접한 16기동사단은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 기둥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유럽에서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상 전력은 폴란드군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과 프랑스에게 불편한 현실이었고 동시에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군사력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상징성 역시 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주도해왔던 유럽 안보회의에서 이제 폴란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지출 규모, 무기 조달 속도,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태도, 이 모든 면에서 폴란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여준 속도전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느린 결정과 낡은 장비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산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3위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 확장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이었습니다. 최신 전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더 이상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폴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은 눈에 띄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던 구조에서 이제는 폴란드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를 계속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폴란드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물음이었습니다. 한국과 손잡은 폴란드는 확실히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은 유럽의 권력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변화는 앞으로 유럽 정치와 군사 전반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폴란드의 선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결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군사 강국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군은 몰려드는 북한의 T-34 전차에 맞서 수류탄을 들고 자폭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전차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웠던 시절 한국군의 간절한 바람은 단 한 대의 전차라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과거에서 출발한 한국은 단 몇 세대 만에 세계 전차 시장을 뒤흔드는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처음으로 자체 전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협력을 받아 탄생했지만 한국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K1 계열을 꾸준히 개량하며 3.5세대 전차로 발전시켰고 이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한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일부 성능은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텅스텐 탄자의 머쉬루밍 현상을 극복하며 기존 서방 주력 전차보다 10% 이상 높은 관통력을 확보한 것은 세계 군사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 전차의 성장은 곧 수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하기 이전에도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에서 꾸준히 전차와 장갑차를 공급하며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계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수출 물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럽의 심장에서 한국산 전차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방산 변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3.5세대 이상 전차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그 수는 무려 900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강국의 3세대 전차 보유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전쟁을 치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기갑 전력을 갖춘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전차 기술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이 유럽 안보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면 한국의 방산 발전사는 인류 군사 기술의 진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실패와 좌절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도전했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독일과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K2가 있었고 이제는 K3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1에서 K2로 그리고 K3로 이어지는 이 발전사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과거의 하늘을 딛고 미래의 패권을 준비하는 국가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이 다음으로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K2와 함께 유럽 안보의 새 축으로 부상했다면 K3는 그 이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차세대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장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차 한 대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강 전차의 탄생을 준비하는 나라로 한국의 행보는 그 자체로 드라마이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K3 전차는 단순한 신형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전차 교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혁신의 결정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K2 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K3는 그보다 한 세대를 앞선 존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전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K3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화력입니다. 기존 120mm 주포가 사실상 성능 개량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 속에서 한국은 과감히 130mm 주포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 중인 신형 주포와 동급이며 포구 운동 에너지가 기존 대비 50% 이상 강화된 무기입니다. K2가 이미 서방열화 우라늄탄에 맞먹는 성능을 확보했듯 K3는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전차를 초월하는 관통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인 포탑과 차세대 자동장전 장치가 결합되면서 K3의 화력은 그야말로 적성국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방어력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과거의 방어력이 적의 공격을 맞고도 버티는 것이었다면 K3는 애초에 적이 명중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빛함 형상 설계와 스텔스 도료를 활용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심지어 수소 연료전지를 도입해 엔진 소음과 열 방출마저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의 음향 탐지 장비나 열영상 장비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전차. 그것은 적에게 심리적 공포를 안기며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K3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까지 준비 중입니다. 전차에 천적으로 떠오른 드론을 직접 격추할 수 있는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전 장비를 통한 교란 정도에 머물렀던 기존 전차와 달리 K3는 드론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독립된 방공체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혁신적 무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의 미사일뿐 아니라 소형 드론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차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K3가 구현하려는 미래형 전차 개념은
기존 강대국들의 개발 속도를 압도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2035년 이후를 목표로 유로 전차를 구상하는 사이, 한국은 그보다 5년 이상 빠른 2030년에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K1, K2를 통해 대규모 실전 배치 경험과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청사진에 불과한 유럽의 차세대 전차와 달리 K3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위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K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K3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KPL을 현지에서 양산하듯 K3까지 협력하게 된다면 유럽 전체의 전차 시장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자국의 에이브람스 개량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국산 K3가 전장에 등장한다면 영향력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이 전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던 시절로부터 불과 70년, 이제는 세계 최강 전차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3는 단순히 군사 무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전쟁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고 더 강력하며 드론마저 제압할 수 있는 미래형 전차, 그것이 바로 한국이 준비하는 K3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공개되는 순간 세계는 또 한 번 한국의 이름 앞에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